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희선 세무사의 텍스앤컬처 시작하겠습니다. 양 세무사 오래간만입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계셨어요? 저 신고 기간이 상반기에는 좀 세무 신고 기간이 좀 많이 겹쳐 있어서 네, 좀 계속 신고 기간에 좀 매진을 하느라고 네,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우리 세무사들은 일을 많이 하면 수입도 많아집니까? 그 일하고 수입하고는 다릅니까? 같죠. 네. 같습니까? 그럼 뭐 네. 수입이 좀 안 하면 바빠도 네, 뭐 보람이 있죠. 물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취업난이 심해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나 이 녹화하는 날 수요일 날인데 좀 심각한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네, 뭐 예전부터 사실 뭐 심각은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낮은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아요. 네, 많고. 친구들 중에 이렇게 취업을 했지만은 직장에 좀 소득이 낮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도 많이 있죠. 이제 제 또래들은 사실 이제 30대 중반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중후반이기 때문에 소득 아예 그냥 좀 자리를 잡았거나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자리를 잡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해서 직장을 관뒀거나 아니면은 결혼해서 그냥 뭐 이렇게 월급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좀 여유롭게 그냥 뭐 적게 벌더라도 만족하면서 살거나 이제 좀 그런 주의예요. 일단 저희 주위에는 근데 제 주위에 이제 제 또래 말고 이제 저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사실 지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취업준비생도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 아니어도 취준생들도 있고 또 취업을 했지만 20대 중반이어서 취직은 했지만 좀 이제 뭐 급여도 그렇고 시급도 그렇고 약간 그런 시급 대비 이제 일에 대한 어떤 좀 과도한 그런 것 때문에 자주 직장을 좀 관두기도 하고 좀 사실 진짜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완전히 말라버려 가지고 이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3명 중에 1명은 백수고 또 취업자의 45%는 월급이 150만 원 이하다. 진짜 그게 이제 수습이거나 수습기간일 건데 요새 사실 최저 시급이라는 게 원래 있잖아요. 이상하게 최저 시급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현실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최저임금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수익 자체가 월 평균 임금이 이 150만 원 이하가 45.4%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20%밖에 없다. 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사회초년생 이제 위주의 아마 기사 청년이니까 위주의 기사일 텐데요. 뭐 실질적으로 요새 최저임금에서 좀 진짜 저도 계속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또 이제 거래소 사장님을 제가 또 관리를 하잖아요. 사장님들은 고민 너무 많으세요. 신입을 뽑아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170에서 180은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직원 한 분을 뽑으면 그만큼의 이제 그 업무와 이런 것들도 다 배분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150, 160이 최저여서 그때는 그 정도 지급하고 썼으면 됐는데 요새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은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 사실 150 얘기가 나오잖아요. 150만 원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임금이라고 하지만은 월 소득이라는 걸로 봐야 되겠지. 이제 뭐 알바를 해도 풀로 일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수습 기간 때, 뭐 보통 이제 수습 기간이 이제 원래 연봉이 뭐 90%를 적용한다, 뭐 80%를 적용한다, 서로 내부 이제 계약서를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저 이제 시급에 안 걸리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뭔가 공단이라든지 그런데 안 걸리게 일수 근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네, 아마 그런 계약으로. 뭐 수습 계약으로 해서 150, 160을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업주들 입장에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이 경력 그 면접과 그 이력서만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하잖아요. 일을 잘할지, 나와 맞는 직원일지 모르고 고용을 한단 말이죠. 갈수록 그건 또 더 블라인드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뭐 아버지 뭐 하시노도 못 묻고 고향도 또 가리고. 네, 뭐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고. 사실 업주들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력이 거의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 관리가 또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저 임금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면 처음에 1차적으로 불만과 타격은 사업주들, 대표자한테 오지만 사실 고스란히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스란히 그게 근로자한테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직장에 다니던 사람도 1년 반 안에 공시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직장에 좀 다니다가 그래서 이 취업한 천명 중에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작년에 62.8에서 올해는 68로 늘어났다는 거야. 이것도 참 옛날과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한 군데 첫 직장을 하면 3년은 버텨야 너가 실력 쌓고 경력 쌓아서 뭐 연봉을 이직해도 연봉 올린다. 왜냐하면 이직하는 곳에서 이력서라든지 이걸 경력에 인정해 봤을 주는 때 거야. 한 군데에서 너무 자주 옮기면 저희도 제가 면접을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력서를 딱 봤을 때 1년도 안 돼서 직장 옮기신다든지 1년 정도 단위로 옮기시면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직장을 오니까. 네, 그렇죠. 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그분의 어떤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력서를 받으면 저희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 약간 이제 좀 인터뷰할 때 좀 왜인지를 꼭 물어보게 되는 그렇죠. 근데 또 직장에서는 보면 정작 이 취업난에 구직난이다. 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직장은 또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너무 잘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구직난에 대해, 구인난에 대해. 그렇죠. 네. 저희도 항상 잡코리아, 잡땡땡과 사람땡 뭐 이런 데다가 항상 구직도 많이 올리고 특히 세무 사무실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그 직원분의 능력에 따라서 결승가가 달라지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관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뭐 신입이냐 경력직이냐 따라서 정말 대우도 천차만별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사실 신입은 이런 최저임금까지 뭐 이런 월급이 나오지만 고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일을 신입이고 모르고 적게 해도 최저임금은 바닥에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이에 또 다 가르쳐 주고 가버리면 일 가르쳐 주고 또 돈 떼이고 이렇게 보겠죠. 일을 시키기는 또 어렵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알려줘야지 하는 저 같은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가 해야 하는 그런 업종들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싹싹하고 경력직 있고 주방일 잘하시는 이제 아주머님과 어리버리 젊은 사람들이 막 그릇 깨고 옵니다. 이거는 너무 다르잖아요. 또 속에 일 잘하는 아줌마들은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손님 오면 딱 보고 그쵸, 주문 더 시키라고 1인분 갖고는 안 된다고 3명 왔으면 4인분 시키라고 5인분 시키라고 그렇게 일하면서 매상을 올리는 또 아주머니들도 많잖아요. 친절하면 또 자주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력직과 차이나서 오히려 또 불만이 또 있는 근로자들은 왜 신입은 안 뽑냐, 경력직만 뽑냐. 그럼 또 저희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입 뽑으면 자꾸 나가는데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최저 월급, 최저 시급을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저 월급이 나가는데도 업무는 이제 뭔가 정상화하기 힘든. 그럼 저희 입장에서 경력직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참. 어렵네요. 뽑는 사람도 어렵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어렵고요. 최저 월급은 올라갔지만 경력직 우리 그 경력직들의 그 연봉들은 그 최저 월급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력직 분들도 오히려 더 경력직 좋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또 기분이 좀 나쁘겠네요. 그렇죠. 아마도 신입을 안 뽑고 1, 2년 차 위에 더 뽑자라고 해서 뽑았으면 저희가 또 그러면 업무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통계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도 사실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뭐, 참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닐 건데 요즘 우리나라에 그렇죠. 이게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 구인과 또 구직 사이에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걸 어떻게 좀 국가적으로 좀 정리할 건가 고민이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래 보이네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사회적으로든 그냥 진짜 저희 그냥 사업으로든 자영업자들한테도 자, 요즘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부가세 신고라면 어떤 부가세들 말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생소하거나 들어만 봤을 경우도 보통 이제 근로자분들은 사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직접 납부를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하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근로자분들이 엄청 부가세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어디서 커피를 사 먹어도 10%도 부가세고 무조건 밥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물건을 그러니까 사도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간접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세무서에 내는 거하고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남이 이제 그 비용 안에 포함시킨 세금을 내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 뭐 소비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업을 안 하는 그냥 소비자인 우리 이제 뭐 그냥 우리 뭐 먹고 뭐 커피 사 먹고 뭐 사고 옷 사고 하는 소비자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최종 이제 부담을 해서 내요. 그러면 이 옷을 파는 이 음식을 파는 사업주 분들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담을 할까? 그러면 그 소비자들한테 부가세를 받잖아요. 커피를 팔고 음식을 팔고 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받을 때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라에 내요. 세무서에 내는데 이것만 갖다 내면은 뭔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 커피를 팔기 위해 매입하는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용들은 또 부가세 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낼 부가세에서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낼 거와 공제 받을 거를 상계시킨 나머지 차액만 부가세를 내거나 공제받을 게 더 많다면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종합소득세 이런 걸 내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달라요. 가끔씩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 부가세와 소득세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부가세는 그냥 조금 이제 뭐 자영업자와 음식점 사장님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받아서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한테 들어온 건 다 자기 매출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소득세는 내가 정말로 번 거, 내가 이 음식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한테 10,000원을 받고 이 10,000원짜리 음식을 팔기 위해서 내가 7,000원이 들었다. 이 7,000원은 뭐냐? 3,000원은 재료비고 2,000원은 뭐 가스비고 수도비고 전력비고 나머지 뭐 또 2,000원은 인건비. 그래서 이제 남은 거 나 정말 최종 순서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이익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고 부가가치세는 이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벌고 쓰고 이런 어떤 사업을 관련해서 내는 그냥 받아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세요. 참 복잡합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다 내기 싫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건데요. 근데 외국에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사실 한국에는 제가 보니까 세무 대행을 하는 사람 없이 조그만 규모만 커져도 개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던데요.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간단하시는 이제 사업이 약간 처음에 소규모이실 때 홈택스라고 왜 저희 국세청 사이트 말은 그거 하죠. 거기서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시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이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분야가 다르시다 보니까 본인은 잘 신고했다고 이제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당신 내 좀 와봐라. 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았던가.
네, 받으면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기름값, 차량 주유비, 네, 내가 소나타를 타는데 내가 이 소나타를 사업에 썼다고 해서 내 기름값을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든지, 네, 그리고 주차비를 공제를 받았다든지, 그래서 사실 돈을 공제받아 안 되는 것들을 받았을 거나 이제 그런 어떤 오류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제 부가세 다시 계산하세요 해서 이제 세금 더 내세요라고 이제 안내문이 날라오면 그때서야 너무 당황하셔서 저희를 찾으세요. 네, 그러겠다. 사람들이 어디서 연락 오면 제일 싫은 데가 검찰, 경찰이나 안 그러면 세무서. 네, 세무서 되게 우려하시죠. 왜냐면 돈이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와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받았는데 좀 다시 내준다고 환급한다고. 가끔 가다가 그런 일도 있지요. 있죠. 뭐 국세청이 예전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 시스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산이 발달해서요. 오류가 꼭 무슨 낼 세금만 잡아낸다고 이제 생각은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근데 못 받은 세금, 내가 찾지 못한 세금도 안내를 해줘요. 혹시나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예전에 미리 낸 세금이 있어서 한 200만 원을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빠뜨리고 신고를 하셔서 예를 들어 세금을 오히려 내셨어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말하면 모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가끔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신고가 환급 받으실 게 있는데 차감할 게 있는데 오히려 납부를 내셨다. 이거 확인 부탁드린다. 혹시 뭐 추가로 매출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반대로. 그럼 저희는 이제 보면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 세무 공무원과 조율을 하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냈기 때문에 그거에 초과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도 줘요. 가산금도 주고 정확하게 할 때는 또 세무서가 엄청 정확해요. 이자 쳐가지고. 네, 이자 엄청 정확해요. 네. 좀 돌려받는 사람들은 행복하시겠어요. 딴 데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돌려받아서. 네. 자, 요즘 조금 부가세 이제 신고 기간에 그러면 다들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세무서에 위임해서 이렇게 합니까? 방금 어떠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간단하고 좀 이제 그 사장님께서 직접 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면은 그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보통 하시고요. 아니면 뭐 간단하도 해도 이제 바쁘시고 업무 하실 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세무 대리인한테 위임을 하셔서 일종의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이 부가세 신고 때만 맡기시거나 아니면 월 관리를 받으시는 분은 그냥 저희가 그 월관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드리죠. 네. 자, 그래서 이 세금 이거 신경을 바짝 써야지요. 까딱 잘못하면 나중에 또 크게 맞습니다. 네, 신고를 혹시나 혼자 바쁘셔서 못 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쁘시거나 그러시면은 뭐 조금 저희한테 내시는 돈이 아까우실 수는 있어도 신고는 하시는 게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거는 세금을 갖다가 제대로 안 냈을 때 그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한 지나면 거기다가 이제 이자를 이자, 벌금, 과태료 의미까지 얹어가 보통 얼마나 얹습니까? 그거는 이제 납부할 금액에 따라 달라요. 내가 신고를 못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또 이게 세분화가 되는 게, 아예 신고를 처음부터 안 하는 경우에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신고를 했는데 내가 적게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가산세 그 퍼센트가 또 다르고요. 신고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느냐, 1개월 이내에 뭐 기한이 신고를 하느냐, 50% 감면도 가능해요, 가산세가. 네. 그래서 보통은 뭐 과소신고다 하면은 이제 납부할 과소신고한 세액의 20%는 기본으로 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수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50% 감면이니까 거의 이제 10% 부담과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약간 이자 성격의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5,000원만 냈어요. 그럼 이제 수정해서 5,000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럼 5,000원만 내는 게 끝이 아니라 아까 그 10% 가산세, 20% 가산세, 감면은 이제 일단 제외하고 그것도 내야 되고요. 그 5,000원에 대해서 이제 일수계산. 25일까지 내야 되는데 5,000원을 제가 뭐 한 달 뒤에 냈다. 그럼 그 한 달에 대해서 10,000분의 2.5%에 또 10,000분의 2.5의 일수 곱한 또 가산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신고 기한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복잡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세금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다.
시간 지나면 더 낸다 이런 네.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세수가 목표보다 한 작년에 16조인가 17조인가 더 걷었죠.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세금을 거둘 데가 별로 없어져 가서 네. 이 세수가 지금 굉장히 이제는 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세금을 잘 거두는 정권인데 네. 이게 세금이 이제 나오는 데가 네. 이제 점점 이 물이 쫄아들어서 이제 더 거두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올해는 돈이 좀 모자라지 않겠나. 1년 사이에 지금 그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법이 바뀐 건 아니고 오히려 개정대법은 그대로 또 가져가셔가지고 좀 타이트한 개정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세수가 줄어든다라는 건 이제 정부 측에서의 아마 걱정이지 사실 소비자, 고객, 납세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세금을 더 타이트하게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뭔가 완화된 법이 많이 생겼다고는 전혀 아마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런 부분을 거두는데 자신들은 네. 좀 쫄아들어서 돈 거둘 데가 없다지만 네. 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네. 진짜 세금 너무 많이 받는다 네. 하고 지금 불만들이 많죠. 네, 어차피 세금은 매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가세가 이번 연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연도에 한 번 내면 다음 연도에는 뭔가 법이 확 바뀌어서 세금을 갑자기 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내는 그런 고정적인 어떤 세율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세율을 최고세를 더 만들고 예를 들면 뭐 기타 소득이라는 뭐 매년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어떤 뭐 필요 경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춰서 세수 부담은 더 늘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기타 소득이 발생을 아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속 세금은 예전보다는 오른 걸로 이제 부담을, 그러니까 세수를 걷어 들이는 거라서 사실 매년 기타 소득이 발생했던 또 매년 뭐 금융소득이 발생했던 사람을 예를 들자면 나는 매년 금융소득이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한 4천만 원 발생했어요. 1년에. 근데 그때는 4천만 원까지는 그 분리과세로 해서 15.4%만 떼고 끝났거든요. 그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법이 개정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과세를 하래요. 그럼 나는 항상 매년 똑같은 금융소득을 4천 정도 벌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법이 개정이 돼서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래대로 돈벌이는 고정적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순수입이 준 거잖아요. 줄은 거잖아요.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 또 금융소득을 또 이제 금융소득의 그 기준을 해서 낮춘다는 또 이제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지식이 이제 이렇게 해박하지 못한 분들한테 그 대표적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금융소득은 말 그대로 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이자 배당 소득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자 소득은 간략하게 쉽게 설명드리면 왜 우리가 은행에다가 적금 뭐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10,000원, 20,000원 예를 들면 뭐 10,000원, 20,000원, 10만 원 넣으면은 왜 은행에서 나중에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 찾을 때 수수료와 이자 이렇게 적혀있죠. 이자 소득이라고 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금리가 요새 너무 나서 얼마 안 되지만 나름 세금을 띄고 받거나 뭐 비과세인 통장은 또 안 띄고 받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자 소득을 말하는 거야. 그 이자 금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시면 종합 그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된다. 사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자가 2천이 되려면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또 배당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똑같이 금융소득이라고 과세는 해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있을 수 있죠. 이자라는 거는 예금도 있고 우리가 꼭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그래서 일반 개인 또는 일반 법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배당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 소득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S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난 주식을 돈 주고 샀겠죠? 그러면은 그 주식이 예를 들면 뭐 언제 한번 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면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10,000원, 뭐 10만 원, 100만 원을 받았어요. 예. 세금 떼고. 예, 그게 이제 그 주식에 관련된 이제 배당이거든요. 뭐 S전자에서 그 1년 동안 너무 이제 잘 성과를 이루어서 주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S전자 투자한 거잖아요. 제가 그 투자한 돈을 그 돈을 빌미로 잘 운영해서 우리가 잘 성과를 냈으니 남는 잉여금으로 우리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을 좀 돌려줄게. 몇 퍼센트 돌려줄게. 네 주식 비율만큼 돌려줄게. 라는 게 이제 배당 소득이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그것도 이제 과세 구간 이제 그 구간을 낮춘다는 거죠. 이자랑 배당이랑. 네. 자, 참 세금 받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갖가지로 되고 있는데 수입들은 다들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공시지가 문제도 좀 심각하죠. 그래서 보유세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네, 뭐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온 게 확 바뀌지 못해요. 이게 정말 그러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걱정들은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게 앞으로 이제 쭉 올라갈까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 약간 팔거나 증여를 하시거나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연예계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강재한 씨인가 하는 연예인이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반듯하게 보였는데 뭐 회사 직원입니까? 여성 둘이를 집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저도 직원인지까지는 모르는데 그 얘기 봤어요. 근데 좀 어떻게 봅니까? 또 남성들은 어째 여성들이 그 남자 집에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내기술 먹기처럼 술을 엄청 세 사람이 엄청 먹었더만요. 소주가 10병에 뭐 맥주가 몇 캔에 또 뭐 다른 술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먹고 좀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류의 연예인 스캔들이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다 근데 상황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술자리를 가졌고 거기서 이제 여성분들과 술자리를 했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한 명은 강제다, 한 명은 아니다, 합의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그 법정까지 가서 뭐 결론은 뭐 취하를 한다든지 고소를 뭐 여성 입장에서 그냥 합의를 했다 또는 뭐 취하를 했다 뭐 아니었다 무죄다 뭐 유죄다 뭐 판결이 이렇게 나던데 글쎄요 이게 사실 진실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이거는 기사로만 저희가 접하는 거고 정말로 이게 서로 합의된 건지 정말로 성폭행을 한 건지 이거는 진짜 저희가 알기는 힘들지만 저는 이제 이런 연예인들 자꾸 이런 이슈가 생기는 게 사실 자꾸 생기는 거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집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고 있었어.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보통 사실 이런 건들 중에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분들이 그런 건 아닌지 모르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제 일부러 약간의 이제 좀 유명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클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값이 좀 있고 사회적으로 뭐 요즘 연예인을 공인이라 부르는 건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공인이라고 이렇게 치부되면 여차 잘못하면 걸려들면 그거는 뭐 남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더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고 또 수많은 함정들이 일부러라도 뭐 그런 일을 만들어서 사실 여기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진짜 왜냐하면 진짜 뭐 연기 또는 뭐 노래 그러니까 저 엔터 분야에만 올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상 물정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정말 우리 사회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 많잖아요. 뭐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정말 좀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여차 잘못하면 그냥 그걸로 인생 끝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순간에 약간의 이 욕망이나 또 자제가 안 돼가지고 버닝썬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굉장히 대가가 크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거만 너무 좀 많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식으로 서로 좋아서 했다거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변질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유명하다 생각하면 정말 유명한 대가가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좀 네, 그렇게 생각을 자각을 하고 네. 매사를 다 조심하는 게 상책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 정말 그냥 이 직업을 선택하신 예, 그러니까 네, 숙명이신 것 같아요. 예. 양현석 씨가 성매매로 지금 뭐 이렇게 성접대. 예, 네. 예, 성매수, 성매매 알선으로 네. 입건이 됐어요. 한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의 이 오너가 이 뭔 이야기입니까? 그냥 뭐 주요 내용은 아마 이제 예. 그 해외 재력가 접대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저렇게 뭐 돈도 많고 잘 버는 사람이 또 돈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투자를 받아내든지 이런 목적으로 또 저렇게 연예계에서 있는 자신의 인맥으로 또 전문 성매매 여성들을 뭐 템플론이 이런 데서 또 고용해서 저렇게 성을 또 접대하고 또 버닝썬에서도 유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이 케이팝이니 한국의 이런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런 어떤 방식이. 그죠? 요새 조금 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옛날에는 케이팝이 그렇게 해외까지 정말 그렇게까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 무슨 정말 뭐 프랑스 정말 우리 한국과는 정말 약간 좀 거리가 뭐 옛날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들도 케이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제가 관리하는 그 어떤 가수 연예인들 아이돌들도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많이 하거든요. 콘서트도 하고 뭐 정말 순회 공연 돌듯이 굉장히 많이 해외로 가요. 그래서 팬들도 많아요, 심지어 해외. 그래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면 해외 팬들이 많이 오고 와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요새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뭐 조금만 그 이미지가 나도 정말 전 세계 거의 퍼져 SNS가 또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옛날에는 무슨 일 터져도 뭘 나중에야 나만 잘 몰랐지. 노래도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게 나중에 뭐 몇 개월 뭐 몇 년 뒤에 나가서 하지만 요새는 거의 동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케이팝에 대한 어떤 이 전체 수준이나 도덕성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각별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뭐 이 친일 반일 논쟁이 심한데요. 요즘 뭐 어디 저기 뭐 옆 주변에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런 걸 본 적은 있어요? 사실 저는 회사 거의 모여 있는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느끼지는 못했고요. 실감적으로는 사실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SNS라든지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이제 느껴요. 뭐 일본 불매운동 이런 얘기 같고 그런 거를 약간 그 주제로 한 이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네임 이제 제목이 뭐 불매운동해서 뭐 했습니다. 저도 불매운동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SNS에서 돌아다니고. 요즘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라는데 불매운동까지 하면 뭐 아니 뭐 이자카야에서 뭐 퓨전 일식집에서 맥주만 안 판다고 뭔 일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예 그냥 문을 닫아야지. 그래서 좀 그런 게 자체가 좀 웃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자카야는 조금 안 맞는 게 말이 이자카야지 사실 한국 재료로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식이지. 일본에 가면 그런 이자카야도 없어요. 일본계 있으면 사케?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의도는 알죠. 당연히 지금 무슨 의도로 이게 왜 발생했고 왜 불매운동이 생겼는지는 당연히 아는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유니클로만 들더라도 사실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바로 타격받는 사람 유니클로 코리아의 아무래도 대표 뭔가 코리아겠죠. 그래서 사실 불매운동이라는 게 좀 모든 게 또 이게 다 우리나라 또 다 경제랑 또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근데 뭐 쥐가 싫으면 쥐가 불매운동하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걸 갖다가 굳이 남한테 하라고 막 인터넷에 돌리고 그런 사람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좀 공감을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물론 뭐 일본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감정 뭐 정말 그 뭐
3.1절 뭐 이런 것부터 정말 피해 많이 보신 분들 그런 거는 있지만 물건은 우리가 구매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그분들의 뭐 넋이 영원히 치유가 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원래 불매운동 하는 나라 중에서 인류 있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류들은 불매운동이 아니라 싸웠을 때 당당히 만나서 서로 협상을 지어서 해결하고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뭐 불매운동을 국민들한테 은근히 강요하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도 크게 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